이번 시간부터는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확률과 통계,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사시는데 많이 듣는 그런 어떤 용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기예보를 이렇게 들으시면 예를 들면 오늘 오후 3시 이후에 어느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이 몇 프로다, 이런 식의 어떤 예보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는 거 아마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기업에서는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에 제품의 어떤 판매가 어느 정도 될지를 좀 예측을 해서 사전에 미리 물건을 이렇게 구비를 해놔야 사람들이 어떤 구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구매 요청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얼만큼 내가 재고량을 비축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또한 이 확률,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한다든지 우리가 게임에서 이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복권, 여러분들 로또 같은 거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복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확률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측을 하죠. 그죠? 어느 쪽에, 어느 섹터에 어떤 주식들이 이제 오를 거라고 예상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이 확률, 그 다음에 통계를 기반으로 뭔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뭔가 의사결정하는 일은 아주 비일비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확률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게 될 텐데요. 먼저 이 확률이라는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용어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마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생소하거나 이러진 않을 테니까요. 개념 위주로 빠르게 훑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행 혹은 이제 실험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experi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시행 혹은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시행, 실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럼 하나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이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 이제 동전을 던진다든지, 그죠? 앞면 혹은 뒷면에 나오겠죠. 주사위를 굴린다든지, 주사위를 굴리면 어떨까요? 1부터 6 사이에 어떤 값들이 그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매장에 얼만큼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단위 시간당 편의점에 방문하는 고객의 어떤 수를 체크한다든지, 고객의 수는 기본적으로 아침 내가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이 방문하는 고객 수를 이제 체크하는 데 따라서 1명이 될 수도 있고 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어떤 하나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하나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을 저희는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전 던지기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동전 던지기를 하면 앞면 혹은 뒷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주사위를 굴린다면은 1, 2, 3, 4, 5, 6 6개 중에 하나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이게 이제 주사위 굴리기라는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전을 이제 3개를 던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 이렇게 보시면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모든 게 다 앞면이 나온다든지 첫 2개의 어떤
동전에 대해선 동전만 앞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동전만 앞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모든 동전이 다 뒷면이 나온다든지 등등과 같이 총 2의 3승계, 총 8개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시간 동안에 우체국에 방문하는 고객의 수라는 어떤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표본 공간은 1시간 동안에 고객이 한 명도 방문하지 않거나 한 명만 방문하거나 두 명만 방문하거나 등등과 같이 사실 이제 무한대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0보다 큰 어떤 정수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1시간 동안에 우체국에 방문하는 고객의 수에 대한 어떤 표본 공간의 어떤 원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벤트,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의 모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저희는 이제 사건,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부분 집합에 속해 있는 각 원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홀수눈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1, 3, 5.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홀수눈이 나오는 사건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1, 3, 5로 고가 온소인 그런 어떤 부분 집합입니다. 요거는 원래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예시로서 예를 들면 3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라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봤듯이 3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 속에 속해 있는 원소들에게서는 총 8개고요. 그 중에서 2개의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 2개, 1번, 2번, 3번 이렇게 동전이 있다고 하면 1번, 2번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 1번, 3번의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3번의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 총 이제 3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마치 동전이 이제 2개의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어떤 원소로서 되는 거고요. 요 3개를 모아놓은 어떤 부분 집합이 결국 이제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 합이 7인 사건은 주사위 내를 2개를 던졌을 때 2개 주사위의 합이 7인 사건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 첫 번째 게 1이 나오고 두 번째 게 6이 나오는 경우, 첫 번째 게 2가 나오고 두 번째 게 5가 나오는 경우를 포함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모아놓으면 결국은 이 부분 집합은 주사위의 합이 7인 사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집합. 우리가 이제 이 모든 확률을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집합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두 사건의 교집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건 A와 사건 B가 모두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동전 3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A라는 사건이 있고요. A라는 사건은 여기 보시다시피 앞면이 2개 나오는 사건이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와 B 두 사건의 교집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앞면이 2개 나오면서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A 교집합 B는 이렇게 THH 요 하나의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합집합이 의미하는 바는 A라는 사건 혹은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A라는 사건이 있고요.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A, B의 합집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건 A에서 의미하는 경우나 혹은 사건 B에서 의미하는 경우 뭐 어느 경우든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 이벤트의 어떤 합집합에 해당되는 이벤트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 뭐 이거는 다 집합의 어떤 연산에 근거해서 그대로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인데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에요. 그래서 표본 공간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 원소들을 뺀 나머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건을 A라는 사건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이벤트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이벤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앞면이 2개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이거의 여집합은 요 전체 집합에서 전체 표본 공간에서 요 A라는 이벤트에 속해 있는 원소를 제거한 나머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인데요. 야, 여기 보시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2개의 앞면이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3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2개의 앞면이 발생하지 않을 사건. 이게 이제 여집합, A의 컴플리멘트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배타적인 사건이에요. mutually exclusive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두 사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러한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는 공통으로 포함되는 어떤 요소, 원소가 없는 경우는 두 원소가 서로 이제 mutually exclusive하다, 상호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어떤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상호 배타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어떤 하나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저희가 이제 시행 혹은 이제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 시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공간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표본공간의 부분집합 그래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희는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으로 이벤트 사건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집합의 집합 연산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합집합, 공집합, 여집합이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어떠한 특정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확률, 예,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주구장창 다 배우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통계적인 확률, 그 다음에 수학적인 확률 이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요. 가장 일단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게 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나의 어떤 방법은 뭐 예를 들면 동전을 무한히 던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작위로 100번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52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전에 대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예를 들면 100번 중에 52번 그래서 예를 들면 0.52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횟수를 무한히 증가를 시키면 여기 무작위로 100번 던졌는데 이거를 무한히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 값이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렴된 값을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확률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어떤 방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시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무궁무진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이를 어떤 통계적인 어떤 경험적인 확률로서 우리가 만약에 특정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을 계산을 한다. 사실 뭔가 이렇게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개념은 이제 수학적인 확률이에요. 자,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앞면과 뒷면이 똑같이 생긴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앞면과 뒷면이 똑같이 생겼다면은 경우가
아마 동일하게 발생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동전의 앞면, 뒷면, 뭐 예를 들면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전체 2개의 가능성 중에 1개, 그래서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선험적 확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에 이벤트에 속해 있는 원소의 개수,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굴렸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나오는 가능성은 6개 중에 6개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1, 3, 5, 3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홀수가 나오게 될 확률은 예를 들면 6분의 3, 그래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그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원소들 있잖아요. 즉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다 동일한 확률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위를 굴리기를 했을 때 뭐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그렇죠? 1, 2, 3, 4, 5, 6은 전체의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소고요. 각각의 원소가 발생할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선험적인 확률을 기반으로 우리가 확률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내가 여러 번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통계적인 어떤 확률에서 확률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계속 실험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를 배우기 전에 뭐 경우의 수, 뭐 이런 것들, 순열, 조합,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셨을 텐데요. 이런 어떤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이런 어떤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이제 확률 통계를 배우기 전에 이런 어떤 경우의 수를 우리가 배웠던 거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개념을요, 좀 더 확장을 해서 이 확률의 공리라는 게 있어요. 확률의 공리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내가 확률 어떤 시행에 대한 표본공간이 정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확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상관없다.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될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어떤 공리를 만족하는 것들은 일단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표본 공간에 대한 어떤 확률로서 보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 공리 3개를 만족하게 되면 일단은 모든 걸 다 확률로서 우리가 간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수학적인 어떤 그 확률보다는 좀 더 제너럴한 어떤 개념의 확률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의 이제 첫 번째 공리로서는 P2, 사건 2가 발생하기 확률을 P2라고 정의하게 되는데 일단은 확률이라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즉 표본 공간이 발생하게 될 확률은 1이다. 당연하죠. 표본 공간이 발생하게 될 확률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표본 공간에 속해 있는 원소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확률인데요. 어차피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가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결과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시행을 하든 간에 당연히 그 결과는 요 표본 공간에 당연히 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표본 공간에 해당되는 표본 공간이 발생하게 될 확률은 1이다. 그 다음에 이 공리 3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호 베타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상호 베타적인 사건들의 합집합이 일어나게 될 확률은 개별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의 합과 같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호 베타적인 사건들 중에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은 각각의 상호 베타적인 사건들의 확률의 합과 같다. 자, 그 얘기인 즉슨 예를 들면 동전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앞면, 이제 뒷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앞면과 뒷면이 나오게 된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 상호 배타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H와 T가 요 두 개,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의 합집합이잖아요. 자, 얘의 확률은 뭐다? 앞면이 나오게 될 확률 더하기 뒷면이 나오는 확률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 공리 3에서 의미하는 바가 왜? 두 개의 사건은 상호 배타적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게 되는 표본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공리 2에서 1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각각의 어떤 그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소의 확률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걸 기반으로 모든 사건의 확률들은 다 개별 원소가 발생한 확률의 합으로서 공리 3에 의해서 모든 사건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샘플 스페이스는 이제 네모 박스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수학적인 어떤 확률로서 우리가 모든 경우가 다 발생할 확률이 다 동일하다고 하면 개별 원소 하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각각의 원소가 그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을 뭐 36 전체적인 어떤 전체의 개수가 36이죠. 36분의 1로서 정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36분의 1 수학적인 확률로 정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공리는 다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확률이 주어졌어요.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사건이 발생하게 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예를 들면 합이 6인 사건은 기본적으로 원소가 1, 5, 2, 4, 3, 3, 4, 2, 5, 1 등과 같이 이제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확률은 첫 번째 원소로서 구성되어 있는 1,5죠. 1,5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 36분의 1. 그 다음에 2, 4라고 하는 원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은 36분의 1 등과 같이 요 사건 2를 구성하게 되는 각 원소들, 그 원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확률을 쭉 더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쭉 더해 주시면 그게 바로 사건 2가 발생하게 될 확률. 이거는 이제 공리 3에 의해서 우리가 사건 2가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집합으로서 우리가 내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리, 아까 설명드린 어떤 공리와 이렇게 견주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어떤 이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특성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은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각 원소들이 발생하게 될 확률의 합으로서 정의가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당연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라는 사건의 여집합이 발생하게 될 확률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여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는 어떤 거죠? 전체의 표본 공간에서 2라고 하는 이벤트의 원소를 제거한 나머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원소가 2의 여집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의 여집합에 발생하게 될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이 발생하게 될 확률에서 2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확률을 빼주면 그 2의 여집합에 구성되어 있는 원소의 각각의 원소를 구성하는 각 원소별 확률의 합과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 2가 사건 F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2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는 F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라는 어떤 이벤트의 어떤 확률은 당연히 F의 이벤트의 확률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요 F라는 이벤트를 계산할 때는 2에 속하는 원소에 해당되는 각각의 원소가 발생하게 될 어떤 확률에다가 2에 속하지 않은 그런 어떤 원소가 발생한 확률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집합 개념으로 보시면 E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고요. F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을 때 E와 F의 합집합에 해당되는 E와 F의 합집합 확률은 예를 들면 E의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F의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결국 E와 F의 합집합의 확률은 요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원소가 E와 F라고 하는 합집합의 가까이 원소가 각각의 원소의 확률을 쭉 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E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 확률. 그러면은 E라고 하는 이벤트에 발생하게 된 확률은 E라고 하는 이벤트에 속해 있는 원소들, 개별 원소들의 어떤 발생할 확률을 더한 거죠. 그 다음에 F. 자, F가 발생하는 확률을 더하면 마찬가지로 얘의 각각의 원소가 발생하게 된 확률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더블 카운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의 확률을 이렇게 빼주시는 겁니다. 뭐 이게 되게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집합과 관련된 연산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앞서 설명했던 확률의 공리에 비추어서 보면은 되게 당연한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식들은 좀 더 이렇게 일반화된 어떤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했고, 동전을 2개를 던지는 어떤 시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표본 공간은 HH, HT, TH, TT 총 4가지의 결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모든 가능한 어떤 결과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둘 다 앞면이 나오는 사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각각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어떤 확률의 공리를 만족하는 그 어떤 것도 일단 다 확률이라고 보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확률의 어떤 공리적인 정의는 뭐냐? 이벤트가 발생한 확률은 0부터 1 사이다. 표본 공간 전체가 발생하게 된 확률은 1이다. 그 다음에 A, B가 상호 베타적일 때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A라는 이벤트의 확률 더하기 B라고 이 B라는 사건에 발생하게 된 확률의 합으로서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시행에 대한 각 표본 공간에서 각각의 원소가 발생하게 된 확률을 예를 들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게 이제 수학적인 확률에 의해서 정의를 한 거죠. 모든 경우가 다 동일한 어떤 확률을 발생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정의된 어떤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리적인 정의를 다 부합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외에도 다르게 정의할 수 있죠. 저는 뭐 동전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HH가 나올 확률이 5분의 2, HT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 TH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 그 다음에 TT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을 때 이 경우도 실질적으로 요 공리를 다 공리를 다 만족합니다. 예를 뭐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각각의 원소가 발생할 확률이 0부터 1 사이 값을 가지느냐, 그 다음에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느냐. 왜냐하면 전체 표본 공간의 확률이 1이기 때문에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각 원소들의 어떤 발생할 확률의 합이 1이면 기본적으로 공리적인 정의를 다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요 세 번째도 어떻게 보면은 확률의 공리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마지막을 볼게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자, 어떻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죠? 5분의 4입니다. 근데 공리의 두 번째가 뭐죠? 예, 전체
표본 공간이 발생할 확률은 1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5분의 4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은 공리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확률의 정의이기 때문에 얘는 확률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확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각각의 원소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률의 어떤 공리적인 정의를 만족하는 그 어떤 것도 다 확률이 맞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연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 이 주어져 있는 어떤 시행에 대해서 이 두 번째의 경우가 뭐 예를 들면 확률의 공리적인 정의를 부합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거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보면 자, HH, HT로 구성되어 있는 이벤트에 대한 확률은 HH가 발생하게 될 확률 5분의 2죠. 그 다음에 HT가 발생하게 될 확률 5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1이 발생하게 될 확률은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이 돼서 5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벤트 2가 발생하게 될 확률은 TH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TT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여기서 보시면 TH가 발생할 확률이 5분의 1이고 TT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그걸 더해주면 5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리에 부합하는 어떤 확률이 정의가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 2의 사건 F에 대한 조건부 확률. 그래서 F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사건 2가 발생하게 될 확률입니다. 이거는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의와 같습니다. 그래서 F가 주어져 있을 때 사건 2가 발생하게 될 확률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가 발생하게 될 확률 분의 당연히 이제 F가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2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의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F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E와 F가 서로 상호 배타적인 사건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분자가 0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부 확률은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F가 E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다면 자, F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당연히 이 E라고 하는 이벤트는 당연히 발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이제 F가 이렇게 안에 있고 E가 있는데 F가 주어져 있을 때 이 E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확률은 거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F라고 하는 사건은 E라고 하는 사건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F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이 E라고 하는 이벤트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당연히 F 원소들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E라고 하는 이벤트는 100%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의 어떤 정의에 기반을 해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E와 F의 어떤 교집합에 발생하게 된 확률은 F가 발생하게 된 확률 곱하기 F가 주어졌을 때 E가 발생할 확률. 이 정의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할 때. 그 다음에 F라는 이벤트와 G라는 이벤트가 이의 교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E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뭐 이것도 당연히 이제 정의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당연히 F와 G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분의 EFG의 교집합이 일어나게 될 확률로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설명드린 어떤 조건부 확률의 어떤 정의를 잘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어떤 여러 일련의 어떤 그 사건들의 교집합이 발생에 대한 확률을 이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확률의 곱셈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자, A와 B의 교집합이 발생하게 될 확률은 A가 발생하게 될 확률 곱하기 A가 주어졌을 때 B가 발생하게 될 조건부 확률, 혹은 B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주어졌을 때 A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조건부 확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쭉 확장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그럼 세 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A와 B, C의 교집합이 발생하게 될 확률은 AB가 발생하게 될 확률 곱하기 AB가 교집합이 발생하게 될 확률이 주어졌을 때 C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확률로서 우리가 일단은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시 A와 B의 교집합이 발생하게 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가 주어졌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A1부터 AK라는 사건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A1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A1이 주어졌을 때 A2가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A1, A2가 주어졌을 때 A3가 발생할 확률로서 이런 어떤 조건부 확률들의 곱을 형태로 우리가 어떤 교집합의 어떤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정의를 하면 표본을 이렇게 A1, A2, A3 세 개의 어떤 상호 베타적인 어떤 사건들로 분할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얘기는 뭐냐? A1, A2, A3는 서로 각각의 페어와이즈로 우리가 이제 교집합을 계산했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즉 상호 베타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표본 공간 S를 이제 분할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A와 A1, A2, A3 합집합은 바로 표본 공간 S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야 mutually exclusive하고 전체 표본 공간을 분할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자, 이제 이 B라는 사건, 일단 여기 B라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B라는 사건의 원소가, 자,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개 부분은 나눠져 있죠. 그러면 각각의 부분에 속해 있는 원소들의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것들을 더해 주시면 B라고 하는 이벤트의 확률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A1과 B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A2와 B에 해당되는 교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A3와 B에 해당되는 교집합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그것들을 더해 주시면 B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어떤 곱셈의 정리를 활용하게 되면, 자, A1과 B의 교집합은 A1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A1이라는 이벤트 중에 B가 발생하게 된 확률 더하기 A2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A2가 주어졌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그 다음에 A3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3가 주어졌을 때 B가 발생하게 될 조건부 확률, 요것들을 쭉 더해 주신 게 바로 B라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보면 전체 확률의 법칙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각각 A1, mutually exclusive한 이벤트, A1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A2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A3가 발생하게 된 확률, 요것들은 이제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어떤 우리가 문제 상황, 좀 이따 이제 예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A1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B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A2라는 어떤 조건 하에서 B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 확률, 그 다음에 A3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B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 확률, 이 조건부 확률 또한 우리가 사전에 다 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어떤 거냐면, B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얘가 A1으로부터 온 거야? A2로부터 온 거야? A3부터 온 거야? 자, 이런 어떤 그 경우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뭔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야?
이 원인이 무엇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확률들을 계산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B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A1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 확률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은 이거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자,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B가 좋아졌을 때 A1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한 확률은 B가 발생한 확률 곱하기 어떻게 되죠? A1 교집합 B가 발생하게 된 확률입니다. 자, 근데 자, 요 PB가 발생하게 된 확률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체 확률의 법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B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 확률, 이건 어떻게 계산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1과 B의 어떤 교집합이 발생하는 확률, 그 다음에 A2와 B가 발생하게 된 확률 더하기 A3와 B가 발생하게 된 확률, 이렇게 요거의 합입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 요 세 개 중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분자가 들어가는 거는 요 첫 번째 파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분모는 요 세 개죠. 각각 세 개의 사건들 중에 발생하게 된 확률의 합이고요. 분자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각각 A1, A2, A3가 발생하게 된 확률, 그 다음에 각각의 mutually exclusive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발생됐을 때 그때 B라고 내가 어떤 B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확률, 요거는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 요거는 어떤 확률의 곱셈 법칙에 의해서 자, A1이 발생하게 된 확률 곱하기 자, A1이 주어졌을 때 B가 발생하게 된 확률. 자,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 결과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알고 싶은 이런 어떤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와 같이 조건부 확률을 잘 조건부 확률의 그 곱셈의 법칙, 그 다음에 전체 확률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사후 확률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바로 이제 베이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지 정리라고는 무엇이냐? 자, 각각의 어떤 그 사건들, mutually exclusive한 사고 배타적인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확률, 이런 거를 사전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사전 정보에 근거해서 이 조건부 확률, 요거를 이제 데이터 프로바빌리티, 사건 정보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거에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전 확률과 사전 정보에 기관한 어떤 조건부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게 어디서부터 기인한 건지를 계산하고자 하는 어떤 이 확률을, 이 사후 확률, posterior probability라고 얘기하는데, 사후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이런 어떤 규칙을 베이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이지 정리는 사전 확률, 그 다음에 데이터 확률에 기초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후 확률은 어떻게 보면은 업데이트된 prior probability, 사전 확률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어디서부터 기인한지를 계산하는 것을 사후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어떤 조건부 확률의 곱셈 법칙, 그 다음에 전체 확률의 규칙을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베이지 정리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회사의 타이어를 공급업체 1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의 공급업체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 2에서 납품하는 어떤 타이어들을 합치면 이 회사가 공급받는 어떤 타이어의 전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서플라이어 1이라고 얘기하고 서플라이어 2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업체 1은 결함이 있는 타이어를 한 10% 정도 포함해서 타이어들을 이렇게 납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업체 2는 이제 이전 히스토리를 봤을 때 불량 비율이 한 5%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공급업체 1로부터는 현재 40%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죠? 공급업체 2로부터는 한 60%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전 확률, 자, S1의 확률은 이제 0.4죠. 이 타이어를 하나, 이 공급받는 타이어 중에 하나를 봤을 때 얘가 공급업체 1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일 확률이 0.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2가 될 확률은 이제 0.6입니다. 그렇죠? 요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확률. 자,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 공급업체 1로부터 납품된 어떤 타이어 중에 결함, 디펙트를 나타내는 D로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디펙트가 발생하게 될 확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0.1. 예를 들면 10% 정도가 그 결함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S2로부터 납품된 어떤 그 타이어 중에 디펙트가 발생할 확률은 0.05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사전 확률과 데이터 확률이 이제 정보로서 내가 사전에 알 수 있는 정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타이어가 결함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이 결함이 그러면 이게 공급업체 1로부터 왔을 확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사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사확률의 정의는 뭐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디펙트가 발생했는데 요게 서플라이어 1으로부터 올 확률이 무엇이냐? 자,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디펙트가 발생한 확률 분의 S1과 D의 이게 교집합이 될 확률입니다. 자, 요거는 전체 집합 규칙에 의해서 서플라이어 1의 발생 확률,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1으로부터 디펙트가 발생할 확률 분의 더하기 서플라이어 2가 발생할 확률 분의 probability 서플라이어 2로부터 발생했는데 디펙트가 발생할 확률 분의 뭐죠? 자, 요게 그 서플라이어 그 서플라이어 1의 디펙트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래서 서플라이어 1의 발생 확률 분의 곱하기 자, 서플라이어 1이 주어졌을 때 디펙트가 발생 확률. 즉, 요 두 개의 어떤 합중에 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이제 분자로 오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요거는 방금 이제 주어져 있는 어떤 식으로 보시면 자, 요게 계산해 보시면 분모를 계산해 보시면 0.4 곱하기 어떻게 되죠? 0.1이죠. 그다음에 더하기 0.6 곱하기 0.05가 됩니다. 이거 분의 자, 요거 해당되는 0.4 곱하기 0.1이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 이 확률이 어떻게 되죠? 예, 디펙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서플라이어 1으로부터 왔을 확률. 자, 요 사확률을 우리가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독립사건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A가 주어졌을 때 B가 발생하게 될 이 조건부 확률이 B라는 이벤트가 발생한 확률과 같을 경우, 자,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 B의 확률은 사건 A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A와 B의 교집합이 발생하게 된 확률은 사건 A가 발생하게 된 확률 곱하기 사건 A가 주어졌을 때 B가 발생한 확률인데요. 자,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요거는 B가 발생하게 된 확률과 같고 결국은 A라 B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면 A, B의 교집합이 발생하게 된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독립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사건들의 어떤 교집합이 발생하게 되는 확률은 각각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확률의 곱과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두 개 사건이 전체 집합에서 A, B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이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은 서로 독립사건일까요? 아마 다들 이제 독립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독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이벤트는 뭐가 될까요? 상호 배타적인 사건이지 독립사건이 아닙니다. 독립사건이라면 요 조건을 만족을 해 주셔야 돼요. 즉, P의 A와 B의 교집합은
A가 발생 확률 곱하기 B가 발생 확률의 곱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 두 사건 A, B는 이 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A, B의 교집합은 뭐죠?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이 발생할 확률은 0입니다. 자,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어떻죠? A가 발생 확률 0보다 큽니다. B가 발생 확률 0보다 큽니다. 그럼 우변은 어떻죠? 0보다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만족하지 않죠? 그 얘기인즉슨 뭐죠? 맞습니다. A가 발생하게 될 확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상호 배타적인 사건이지만 독립 사건은 아니다. 예, 독립 사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독립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학적인 정의에 따르면 두 사건은 서로 독립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좀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